안녕하세요. 이번엔 좀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선거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지지자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도 물론 관심이 많고 중요하겠지만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 설계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여론조사 관련한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은 있는데 여론조사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리고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주변 몇몇 사람이 여론조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한참을 주저하다가 결국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V 등의 매체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보면 조사 관련한 사항 몇 가지를 자막 또는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 있지요. 표본수와 표본오차, 그리고 표집틀, 조사 방법, 응답률 등 그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러한 개요사항을 어떻게 또는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조사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에도 나타난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조사를 어떻게 설계했고 그리고 실제 조사는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감안하고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사 설계는 무난하게 잘 하는데 실제 조사가 설계와 많은 차이가 날 경우에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건물을 질 때 설계도는 잘 만들었는데 설계도대로 짓지 않거나 또는 들어가는 자재를 설계도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실한 건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림으로써 거의 매일 쏟아지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우선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등록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간담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에 맞추어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고 선거가 끝나면 없어지는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실적과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었고 ARS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를 배제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더라고요. 우선 시설 면에서는 전화 또는 ARS 조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인력은 분석 인력 1명을 포함해서 상근 직원이 3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실적이 10건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설립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실적이 3건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약 90여 개의 회사가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표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인구 센서스를 조사하듯이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런데 이 방법은 아시다시피 비용과 조사기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 유권자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정된 일부 유권자를 표본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전체 유권자 수는 대략 4,4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1,000명을 조사하게 될 경우 성, 연령, 지역별로 인구 비례에 맞춰 표본을 설계하게 되는 것이죠. 작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남성은 499명, 여성은 501명, 그리고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15.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152명을, 그리고 60대는 16.2%에 해당하는 162명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별로도 유권자 수에 비례해서 조사해야 할 표본수를 할당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보시는 표와 같이 성, 연령, 지역 셀별로 표본 할당표가 완성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유권자 수에 비례해서 189명을 조사해야 하는데요. 표에서 보듯이 30대는 남녀 각각 14명씩 해서 28명,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 남성 25명, 여성 26명에서 총 51명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론조사 기간이 짧은 이유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할당된 표본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유권자의 경우 연령별, 지역별로 정치적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셀별로 할당된 수만큼 조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가중치를 통해 보정을 하고는 있지만 편차가 발생하므로 조사 결과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 여론조사에 있어서 40, 50대 또는 호남 지역 표본을 할당된 표본수보다 많이 조사하게 되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60대 이상 또는 대구 경북 지역 표본이 많이 조사가 되면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치를 볼 때에는 그 여론조사가 성이나 연령 지역별로 할당된 수만큼 제대로 조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조사 통계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는 그 표본의 정치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 연령 그리고 지역별 모집단의 수는 이미 확정된 수치가 있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유권자 수에 비례해서 할당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유권자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는지에 대한 확정된 통계 수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할당을 할 수가 없고요. 여론조사가 끝난 후에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정치적 성향이 진보 또는 보수인 유권자의 비율이 대체로 각각 한 30%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보수 또는 진보 등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표본의 수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 통계표에서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 수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서 조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은 이제 여론조사 통계표인데요. 성, 연령, 지역별로는 할당된 수와 비슷한 숫자만큼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정치적 성향 부분에서는
보수와 진보 성향 응답자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보수 성향을 가진 표본의 응답이 많을수록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진보 성향의 표본이 많아질수록 민주당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6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진보 성향 응답자의 민주당 후보 지지도도 약 60% 정도 나오고 있는 결과가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엔 여론조사의 표집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는 KT 전화부책을 이용해서 표본을 선정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전화번호에 등재한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50%밖에 되지 않아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죠. 그래서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부터는 지역번호와 국번을 뺀 마지막 4자리를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생성한 RDD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RDD 방식은 그런데 결번이 많고 휴대전화 조사의 경우엔 그 지역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률이 낮고 조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암호화되어 있는 이른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가상번호를 신청할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과 내용, 조사기관과 조사 지역, 그리고 조사 대상자를 알려줘야 하는데요. 대체로 가입자 수에 비례해서 SK텔레콤 가입자 중에 50%, 그리고 KT와 LGT 가입자 중에서 각각 30%와 20%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가능한 가상번호 수는 조사하고자 하는 표본 수의 30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배인 3만 명의 가상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론조사 표집 틀에 있어서는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이 RDD 방식보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사 방법에는 크게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최근에 ARS를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공표되고 있지요. 사실 저는 그 걱정도 많이 되고 또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 매체들이 ARS 조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조사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기계음으로 나오는 조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을 거절하고 있지요. 응답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ARS 조사에 응답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나 정당에 관심이 무지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남녀 또는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을 해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조사 결과가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문제점이 있어서 대부분의 리서치 회사가 가입한 한국조사협회 회원사에서는 오래전부터 ARS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ARS를 진행하는 리서치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석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네요. 보통 여론조사는
조사 마감일 저녁까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에 그 의뢰한 언론사에 조사 결과를 보내기 위해서는 거의 다음날 새벽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ARS 조사를 하는 리서치 업체들의 분석 인력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물론 ARS 조사가 늘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투표율이 낮은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 선거와 같이 그 투표율이 높은 선거에서는 정치 또는 정당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요. 민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 결과가 비슷해지는 양상은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전화면접 조사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ARS 조사에 비해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은 비용을 아끼는 데에만 너무 집착해서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은 ARS 여론조사를 지향했으면 좋겠고요. 유권자들도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ARS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유선전화를 일부 섞어서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노인층 조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으나 이 방법 또한 휴대전화 조사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있어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가장 높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구입해서 이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언론사의 신뢰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표본 오차란에 신뢰 수준 95%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것이 있죠. 이것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신뢰 수준 95%라는 것은 똑같은 조사를 100번 했을 때 같은 결과가 95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것은 허용오차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표본 오차가 신뢰 수준 95%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의미는 전체 유권자 중에서 성, 연령, 지역별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1000명의 표본을 반복해서 100번을 조사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6.2% 범위 내의 조사 결과가 나올 횟수가 95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번 정도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A 후보의 지지도가 40%, B 후보는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A 후보의 지지도는 36.9에서 43.1%, B 후보는 34.9에서 41.1% 범위 내의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B 후보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허용오차의 범위는 표본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표본수가 많을수록 조사 결과의 편차가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가령 1000명의 표본을 조사할 때 허용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지만요. 2000명의 표본을 조사하게 되면 허용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17%포인트로 좁아집니다. 그리고 500명을 조사하게 되면 그 허용오차는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응답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어떠한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20.0%라는 것은 1000명을 조사하는 여론조사에서 200명만을 조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000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접촉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의 20%가 설문의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응답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라고 하겠죠. 그 사람들의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지 내용도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끔 하는 유도성 질문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또는 특정 후보가 잘못했던 정책들을 쭉 물어보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 문구나 보기 문항의 문구, 그리고 보기 문항의 순서도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하겠죠. 표에서 보듯이 선거에 대한 인식을 물어볼 때 세계의 공중파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연장 또는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전국 지표조사인 NBS에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연장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용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응답자에게 객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 역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얼마 전 조사에서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 문항이 있었는데요.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 문항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진보층 응답자들이 설문 도중에 전화를 끊어 진보 성향의 응답자 수보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많이 표집됨으로써 왜곡된 조사 결과, 그러니까 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죠. 여론조사가 진행된 시간대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반 여론조사는 저녁 9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낮에만 조사를 할 경우에는 직장인 등과 같이 낮에 전화를 오랫동안 통화할 수 없는 직업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가정주부에 대한 표집이 많아지는 문제점도 있으니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대와 직업군에 대해서 골고루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요즘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력한 두 후보의 지지도가 대체로 30%대 중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것이 좀 낮은 것 아니냐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여론조사는 응답한 사람들의 합이 표에서 보는 것 같이 80% 전후로 나타나지요. 무응답자나 유보층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선거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간에 투표를 한 사람들의 합이 100%가 된다는 것이죠.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A, B 두 후보는 전체 82% 중에서 각각 35%, 34%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였다고 가정한다면 그 두 사람의 득표율은 각각 42.7%, 41.5%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론조사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유보층과 무응답층이 있기 때문에요. 응답의 합이 100%보다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시는 표에서와 같이 전체 82% 중에서 35%와 34%는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예전에 조사한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선거 일주일 전까지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10명 중에 2~3명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 모두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모두가 반드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지금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그 수치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첫째는 그 여론조사가 성, 연령, 지역별로 할당된 표본수만큼 실제로 조사를 했는지를 체크해 봐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개되어 있는 조사 통계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그냥 조사 결과치만 보도하고 있으니 조사 통계표를 확인하여 이를 감안하고 결과치를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그 응답을 한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 또는 보수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조사되었는지도 봐야겠죠. 응답자의 성과 연령, 지역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할당된 표본수와 실제 조사 수와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표집틀을 이용했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 방법 중에서 조사 결과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표집틀 측면에서 보면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조사 방법으로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하거나 ARS 방식으로 조사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외에도 설문지에서 유도성 질문과 같은 문구와 다소 자극적인 보기문항 문구 그리고 보기문항의 배열 등도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조사 시간대 역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에는 조사 통계표와 설문지를 함께 보시면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조사로는 2개의 공중파 방송이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와 4개의 업체가 함께 매주 조사하여 공표하는 전국 지표조사인 MBS 조사가 있는데요. 때로는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표집으로 인해 조사 결과가 튈 수도 있지만 이들 조사는 신뢰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언론사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리서치 업체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보도함으로써 여론의 방향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유권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값만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제대로 읽을 수 있어서 잘못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비판과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될 때 언론사들의 무분별한 조사 결과가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여론이 왜곡되는 또는 왜곡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여론이 조성되어 국민의 혼란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전한 여론 문화가 정착되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